글로컬 문화 시대의 전통문화 콘텐츠의 위상과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한신대학교 디지털 영상문화 콘텐츠학과의 신광철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서 글로컬 문화의 함의를 알아보고 과정 그리고 윤리로서의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한류와 글로컬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글로컬 문화 시대 전통문화 콘텐츠의 위상과 전망을 주제로 정리를 갈무리하겠습니다. 네, 글로컬 담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 기가 벌써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스콧 플래너와 패트릭 게디스라고 하는 학자들이 1905년에 그들의 저서인 도시의 진화라고 한 책에서 처음 이야기 꺼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글로컬 담론의 핵심적인 논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글로컬 내지는 로컬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미국 매체인 벌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꺼낸 이야기인데요. 벌처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 영화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적이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봉 감독은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했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별것 아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국제적인 영화제가 아니라 로컬 시상식이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대중문화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메리카를 로컬이라고 하는 범주에 묶어둔 것입니다. 이 말이 네티즌들에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로컬이라니 지금까지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미국 영화 산업에 대한 아주 진실된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전 세계 영화인이라고 하면 선망에 맞지 않는 그런 시상식인데 이 시상식에 대해서 봉 감독이 로컬이라고 하는 담론으로 묶어버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로컬 담론과 관련해서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도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파친코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친코는 미국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국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제작자도 배우도 작가도 대체로 한국계 미국인이거나 한국계 일본인이거나 한국인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국적으로 따지자면 미국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친코는 경계에 있는 혹은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작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적의 불확실성이나 애매성이 아닌 국적의 무의미성, 나아가서는 무국정성까지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파친코는 장면이 전환될 때 영어, 한자, 한국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자막 표시를 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주로 이야기하게 될 글로컬과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공유하고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이죠. 이 말에는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로컬이라는 표현이 쓰였으나 최근에는 글로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컬이 글로벌의 어떤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토착화 혹은 세계의 지역화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인 회사의 상품이나 전략이 지역에 맞도록 어떻게 변모하고 적응하느냐의 측면과 지역적인 것이 세계성을 갖도록 어떻게 변모되고 맞추어지느냐라고 하는 면 두 가지 모두가 이 용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글로컬이라고 하는 말은 글로벌과 로컬의 교작용 속에서 주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문화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로컬의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정 지역의 전통 문화 기반 창작 소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창작과 향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글로컬 문화의 정황과 관련해서 전통 문화 콘텐츠의 함의를 성찰하고 그 위상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론적으로 살펴볼 논의는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출발점이자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부르죠. 21세기는 문화가 교류하고 융합하면서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적인 소통과 문화적인 다양성이 주요한 키워드로 부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2007년에 한국문화콘텐츠 산업 10대 전망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담론을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당시에는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표제어를 내세워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침체된 한류를 재점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글로컬 문화 전략이다. 고유한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력 그리고 상품의 기능 이미지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한류 전략과 한류의 세계화 전략을 하위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글로컬 문화의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컬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대중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정황에서 글로컬 문화 콘텐츠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파친코를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과 로컬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하지만 글로벌과 로컬이 만나서 글로컬로 합류하면서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맥락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3의 개념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글로컬은 기존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가 더 이상 현실 세계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한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글로컬의 지역 문화와 세계 문화의 혼합 내지는 융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글로컬이라고 하는 담론은 세계와 지역이 동시적일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글로컬 문화는 개별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동시에 개별적인 문화입니다. 여기 글로컬에서의 보편, 개별은 개념상 분리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함께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챕터에서는 과정과 윤리로서의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리제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와 적응 그리고 융합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은 퓨전 문화, 문화 혼종의 생산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글로벌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마케팅론에서 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게 1980년대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 사회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1990년 초 이후에 이러한 상황, 사회문화적 현상까지를 아우르는 그러한 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마케팅은 지역 특화로 인한 이득과 세계화로 인한 이득 모두를 놓칠 수 없을 때 취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문화적 다운주의에 의해서 다른 향유 가능한 문화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이렇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 타문화에 대한 이해, 타문화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톰린슨 같은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자신의 영역에 맞게 살면서 타자와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의 구체적인 윤리로서 윤리적 글로컬리즘으로서의 범세계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주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지역의 독자적 역량과 지역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류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간 수평적 관계의 형성을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창작에서 윤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인종이라든지 젠더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바로 새로운 공동체 간 수평적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에서는 한류와 글로컬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날에는 한류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아예 K컬처라고 하는 용어가 보다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류라고 하는 용어보다 K컬처라고 하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러한 맥락은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과도 연동되어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글로컬은 한류의 지속을 위한 미래의 재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류는 글로컬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글로컬 담론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한류를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는 맥락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화의 영향력 하에 팝 컬처, 즉 팝 문화 혹은 대중문화가 초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용 지역의 특성과 결합되어서 글로컬 문화 상품으로 재창조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글로컬 문화의 창조는 한류를 매개로 한 문화적 공동체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류가 구성하는 새로운 글로벌리티 혹은 글로컬리티의 감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한류가 확산, 소비, 그리고 전유되는 가운데 두드러지는 감성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팝 글로벌리즘 혹은 팝 글로컬리즘이라고 하는 범주로 묶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팝 글로벌리즘의 구체적인 특성을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감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혹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한류를 수출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류 담론을 펼쳤을 때는 특수하면서 보편적인 이라는 맥락보다는 특수하지만 보편적인 이런 맥락이 강조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다시 말해서 보편과 개별이 서로 교작용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한류, 이른바 BTS 현상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2020년대의 한류는 미디어, 장르, 팬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S의 팬덤인 아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미의 경우에는 BTS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흐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BTS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이어받아서 세계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시도를
다양한 흐름에서 아미들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한류 담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류의 영토가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특히 동북아권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른바 플랫폼의 성과를 활용하면서 한류의 영토가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류의 영토 확장은 지구적 시공간의 프레임 재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대중문화 연구자들이 한류 현상, K컬처의 확산 현상을 세계 대중문화의 미래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연구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글로벌 대중문화로서의 한류의 도약을 가능케 한 가장 큰 요인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상징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튜브, 넷플릭스 이 플랫폼 모두 오늘날 대중문화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적을 지닌 그런 플랫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전 지구적인 확산 과정과 전 지구적인 향유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논의를 전제해서 글로컬 문화 시대의 전통 문화 콘텐츠의 위상과 전망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논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 하나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창작 뮤지컬 심청전래동화라고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넘버곡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브가 언론에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다이브라고 하는 작품은 LG 그램 컴퓨터죠. 노트북 컴퓨터의 360 디지털 광고 영상의 일환으로 발표가 된 것인데요. 장르로 보면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1300만이라고 하는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매시간 2만 명 이상이 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수치이죠. 그런데 이 다이브라고 하는 뮤직비디오 작품을 만든, 창작한, 작사하고 작곡한 이가 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공연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줄리아 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오늘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하거나 주제로 해서 한국계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른바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인물들이 창작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들의 어떤 새로운 감각, 이 새로운 감각이 어쩌면 글로벌 감각, 그리고 그 감각에서 나아가서 형성된 글로컬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감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네티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이야기가 아름다운 노래와 애니메이션으로 재해석돼 표현되는 것이 감격스럽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심청의 새로운 도전을 표현한 노래와 영상에 전율이 돋는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러한 K컬처의 글로컬 확산과 관련해서 그 맥락을 짚어준 인물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엔터미디어 콘텐츠 대표이신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어서 깊은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 굿닥터의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파친코의 공동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이동훈 대표가 2021년 7월에 미국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 진출 비즈니스 특화 보고 발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미 시장에서 흥행한, 인정받은 K콘텐츠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2006년 한국 영화들의 할리우드 리메이크를 시작으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리고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굿닥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BTS의 활동,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동훈 대표가 한류라고 표현하지 않고 K 콘텐츠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한류 담론에서 K컬처 담론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글로컬 담론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K 브랜드의 한 국면을 살펴보면 아까 예를 들었던 애플 TV 플러스의 전략을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브랜드 K를 표방한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해서 전 세계 콘텐츠 시장 공략을 의도했습니다. 자, 이럴 때 전 세계 드라마 시청자들에게 K라고 하는 기호, K라고 하는 브랜드는 단순히 한국이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K가 단순한 로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는 한국 안에 내재한 저항의 역사, 즉 현실과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K는 로컬 K가 아니라 글로컬 K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플 TV 플러스가 선택한 것은 한국의 역사가 가진 문화적인 영향력, 그리고 저항과 변화, 새로움으로 이어지는 K라고 한 이름의 글로컬 브랜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전통과 전통문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등을 일컫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화가 붙으면 한 나라에서 발생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통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라고 하는 시점에 정지되어 있는 측면과 함께 전해 내려오는 이라고 하는 과정의 측면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글로컬 담론에서는 전통을 과정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전통을 진행형, 즉 과정으로 보는 시각은 전통 문화를 근대, 현대 문화를 서로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게끔 만듭니다. 요약하면 전통은 끊임없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문화를 구성하는 고유한 요소와 외래적인 요소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적인 지도를 그려본다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요소가 서로 충돌해서 후자가 배척되는 경우. 두 번째, 외래적인 요소에 의해서 고유한 요소가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경우. 세 번째, 고유한 요소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외래적인 요소의 장점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우,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글로컬 담론의 입각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경우가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글로컬 문화의 시각을 이 세 번째 경우의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망을 해야 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전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케이스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놀이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오래된 시대의 전통 놀이라기보다는 근대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놀이였습니다만 그런 중요성을 그리고 최근의 어떤 화제성을 전제하면서 전통 놀이의 활용과 문화 콘텐츠라고 한 주제를 통해서 전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통 놀이 체험은 그 놀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 콘텐츠 시대는 일과 놀이가 수렴되는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일과 놀이가 수렴되는 문화 콘텐츠 시대를 맞아서
전통놀이, 특히 집단놀이의 콘텐츠화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 집단놀이라고 하는 테마를 이끌고 왔다는 것이죠. 저는 문화 콘텐츠 체험의 구조를 3중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해왔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신미, 즉 보기에도 좋아야 한다 하는 점에서 의미, 재미, 신미의 3중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진선미라고 불렀던 덕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의지의 작동, 감각적인 쾌락, 그리고 정서적인 울림, 이 세 가지를 문화 콘텐츠 체험의 혹은 향유의 3중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3중 구조를 통해서 전통놀이 콘텐츠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놀이에 담겨진 의미를 발굴해서 콘텐츠와의 출발 지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각의 놀이에 대한 개별적 고찰과 함께 전통놀이 전반의 정리를 통한 전통놀이 의미체계 개념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전통놀이 스토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놀이에 담겨진 의미를 현실적 삶 속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적 감각으로 전통놀이의 재미 요소를 재해석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주제를 1차 맥락, 2차 맥락으로 좀 분절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재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분석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1차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2차 맥락이라고 한다면 이 2차 맥락은 1차 맥락과 유기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단순한 의미 확보나 미추구를 넘어선 정서적 울림까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그 집단 놀이들이 정서적 울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끝지점에서 민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글로벌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혹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콘텐츠, 의미 있는 콘텐츠 모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서적인 울림, 공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컬 담론의 의미, 글로컬 문화의 의미, 그리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의 현상,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글로컬 문화시대 전통문화 콘텐츠의 위상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